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내일 워싱턴도 딱히 결장 없고 클리블랜드도 맨날 결장하던 친구들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워싱턴한테 지금 6연승 중이에요. 6연승 중. 근데 그 6연승 중에서는 거의 다 이제 워싱턴이 저득점으로 묶였었던. 워싱턴이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게 이제 재작년 10월달. 재작년 10월달이니까 작년 시즌 초반이죠. 그때 이제 117대 107로 진 적이 있는데 그 107점이 최근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워싱턴이 가장 많이 넣은 거였고 나머지는 뭐 91점, 94점, 101점, 90점 막 이래요. 양 팀의 경기는 그래서 워싱턴이 저득점으로 흘러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클리블랜드가 최근에는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 클리블랜드가 저번에 한번 그 연승행진이 끊겼다가 다시 또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6연승 기간을 보니까 여전히 경기당 120점도 해주고 실점은 106점 가량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것보다도 클리블랜드가 3점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맞았지만은 기본적인 야투 같은 게 굉장히 적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워싱턴이 요즘에는 조금 언더세가 기미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원래 시즌 초반에 워싱턴은 득점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수비는 잘 안 되는 그런 팀이었어요. 딱 지금 구색만 봐도 워싱턴이 어디 하나 막 플레이오프를 노릴만한 전력이다. 이 친구는 참 가치가 높다. 이런 친구들이 없거든요. 워싱턴은. 저는 뭐 워싱턴이 요즘에 조금 그나마 뭐 언더팀의 행보로 가가지고 샌안토니오나 디트한테 승리를 거두고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는 핸디값이 매우 높다는 게 그게 조금 걸리죠. 클리블랜드가 얼마 전에 막 멤피스 같은 애들한테 108대 101로 겨우 이기고 이런 거나 디트로이트한테도 7점 차로 겨우 이기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사실은 10.5마인이 막 아주 달갑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일반승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거는 좀 언더 쪽을 보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득점을 잘하는 편이고 워싱턴도 또 맨날 뛰는 팀이어가지고 이것도 언더오버가 기본적으로 언더 쪽을 보지만 사실 약간 좀 캥기는 건 있죠. 샬럿도 내일 또 라멜로가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아웃이 이미 떠있는 상황이고 아마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맨날 결장하던 마윌이라든지 헤이워드가 지금 퀘셔너블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샬럿에 헤이워드 더해진다고 얼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 샬럿이 직전 경기 레이커스한테도 엄청나게 뒤지다가 비비고 아주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레이커스한테도. 그리고 토론토는 지금 그래도 풀라인업이긴 합니다. 근데 보니까 토론토도 제가 이걸 5경기로 줄여봤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이 기간 동안 한참 얘네가 언더 기미가 많이 보였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좀 오버게임도 하고 실점도 많아졌어. 토론토가 최근 5경기 동안 실점이 거의 128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이고 야투율이 상당히 많이 쳐맞았다. 그리고 상대팀의 3점 같은 거 억제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야투율 대비 실점이 많다. 꽤나 좀 괜찮게 막았는데 실점이 많았다는 거는 토론토 경기는 템포가 빠르다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샬럿도 최근에 제가 한 8경기 정도 이렇게 8연패 기간들을 쭉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샬럿은 많이 던집니다. 경기당 야투 시도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근데 최근 8경기 동안 득점은 전체 28등, 야투율도 안 좋고 3점은 조금 들어가는 수준 막 이렇게 오락가락 많이 하는데 얘네가 그래도 경기당 레이커스전에 96번, 인디애나랑 할 때 88번, 오클라호마전 92번, 시카고랑 할 때도 90번 막 이렇게 던져요. 야투 시도는 많이 해. 너무 이제 좀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거는 일단은 이 정도면은 오바가 날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팀 다 보시다시피 최근 8경기, 샬럿이 최근 8경기 8연패 중이지만은 경기당 229점은 났다. 토론토도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로 안 좋지만은 경기당 240점이 넘게 났다라고 하는데 언더오버 기준점이 224.5면은 저는 일단은 오바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샬럿이 라멜로브 같이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헤이워드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뇌가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준점이 낮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꽤 메리트 있는 기준점이라 생각이 들고 일단 오바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샬럿은 많이 던지긴 하는데 요즘에 언더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셔야겠죠. 토론토도 뛰라면 뛰는데 얘네들도 그날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 5경기 정도에서 토론토가 조금 점수가 많이 난다고 했지만은 막 애틀랜타라든지 오클라호마 뭐 이런 팀들 만났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기준점 상으로는 오바가 메리트 있어 보이지만은 양 팀의 팀 색깔 같은 거 생각하면은 사실 기준점도 그렇게 맛있다까지는 좀 잘 고민이 된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뭐 승패는 뭐 토론토 쪽을 조금이나마 괜찮게 보는데 다음으로 보스턴 대 애틀랜타 가보면요 자 보스턴이 꽤나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이게 나는 의아한 게 아무리 보스턴이 뭐 리그 1위급의 팀이라지만은 지금 애틀랜타한테 어떻게 이 11.5%를 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뭐 일반승 사이드야 보스턴 쪽을 보겠지만은
11.5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애틀랜타 갈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저는 매번 이건 요즘에 매번 매 경기 애틀랜타를 트래킹하고 있지만은 애틀랜타 경기는 일단 오바가 맛있습니다. 오바가 맛있는 편이고 지금 벌써 오바세로 접어든 지 한 6경기 정도 됐어요. 최근 한 6경기 동안은 애틀랜타가 평균 득점이 136.8점, 실점은 133점 이렇게 리그에서 득점도 가장 많이 실점도 가장 많이 하는 팀이 애틀랜타다. 그리고 애틀랜타도 내용을 보면은 야투율 전체 2위, 3점슛 5위, 그리고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3점 쳐맞고 있고 야투율도 두 번째로 높다. 실점하는 야투율이 상대팀한테 먹은 야투율이 상대팀이 애틀랜타 공략하기는 쉽고 애틀 역시 상대한테 많이 때려 붙는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 기간 동안 최근 6경기 동안 4승 2패인데 이긴 팀들도 보면은 토론토나 레이커스, 피닉스, 골스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들을 많이 이겼어요. 클리퍼스랑 댈러스한테 졌는데 두 경기 다 11.5면은 다 프랭권이거든요. 나는 일단은 이게 애틀랜타가 이렇게 11.5나 받을 팀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 애틀랜타가 뭐 그 카펠라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뭐 오콩우가 언더사이즈여도 막 보스턴이 인사이드 공격을 아주 막 많이 하는 팀도 아니고 보스턴은 보시다시피 그 팀 득점 중에 3점 슛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3점 슛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팀이 보스턴이다. 물론 뭐 인사이드도 쓰라면 쓰겠지만은 그래도 애틀랜타가 막 인사이드를 엄청 공략당할 만한 그런 팀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이게 이렇게 애틀랜타 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높이 잡힌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지난 맞대결 이게 아마 11월 달일 거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애틀랜타가 이때도 이 경기 때 114대 103으로 개 언더였단 말이야. 11월 달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헤쳐왔냐 그런 건데 보시다시피 스코어들이 다 어지간해서는 오바 게임이었고 막 300점 넘는 게임 한창 오바 달리던 때였는데 갑자기 보스턴전만 개 언더였습니다. 물론 백투백이기도 했지만은 백투백이어서 힘이 빠진지는 몰라도 이때 뭐 나올 애들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그 다음 경기들도 이렇게 막 오바 게임 많이 했는데 애틀랜타나 보스턴이나 둘 다 야투율이 개판이에요. 애틀랜타가 야투율이 41%, 3점은 35.8%, 야투율도 88번밖에 안 됐고 보스턴 야투율 44.2%, 3점 27.7% 이렇게나 양팀 다 슛이 엄청나게 안 들어간 날이었다. 이거는 뭐 애틀랜타가 백투백이어서 뭐 피곤해서 그러겠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당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애틀랜타가 조금 튀었다. 이날은 야 말도 안 되게 언더가 났네 이렇게 좀 다가올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그리고 보스턴이 막 대단히 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보면 홈에서 막 레이커스한테도 닦이고 클리퍼스한테 닦여 덴버한테 닦여 홈에서 막 3연패 맞고 했어. 홈에서 한 3번 정도 지고 했었잖아. 중간중간에 이제 뉴올이랑 인디애나한테 어려운 게임 막 이기고 했었긴 했는데 물론 뭐 멤피스는 보너스였고 멤피스는 막 거의 뭐 G리그급 라인업으로 나와가지고 간만에 그냥 보약 한번 마셨는데 멤피스전을 통해가지고 보스턴의 폼이 뭐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애틀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애틀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 애틀의 프렌 쪽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애틀랜타 기조 생각하면 오바를 보고 싶은데 보스턴이 역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한 226점밖에 안 나다 보니까 득점은 중하위권에다가 실점은 그래도 7등 정도로 관리가 잘 된다. 상대팀을 잘 막았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또 눈에 띄는 건 뭐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뒤쪽에 있는 야투율이나 3점슛 그 등수보다 득점에 관련된 등수가 낮다거나 그리고 실점에서 야투는 분명히 잘 막은 편인데 실점 순위는 높아. 이러면은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격 기회, 많은 실점 기회 뭐 이렇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봐도 오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아 보여요. 저는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샌안토니오 한번 볼게요. 요즘에 마이애미가 약간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이애미를 최근 4경기로 잡아왔어요. 마이애미가 최근 4경기 동안 그래도 세크라멘토, 워싱, 클리퍼스, 올랜도 그래도 일정상으로 아주 쉽진 않았다. 클리퍼스나 올랜도는 어려운 상대니까. 세크라멘토도 약간 기세가 살아났었고 연패를 박다가 아마 8연패였나 7연패였나 박다가 세크라멘토전 기점으로 지금 3승 1패 중입니다. 그래서 연패를 떨쳐낸 마이애미가 최근에 득점은 여전히 별로야. 오늘 경기는 마이애미가 121점을 넣었는데 득점은 최근 4경기 동안 110.3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근데 실점이 되게 관리가 잘 돼요. 요즘에 수비가 우리가 알던 마이애미로 돌아왔다. 실점 전체 1위 수준, 야투 방어율 전체 2위, 3점슛 방어율 전체 5위. 마이애미가 공격은 안 살아났는데 수비는 괜찮아졌어요. 다시 또 최근 4경기 동안은. 이 와중에 클파랑 막 올랜도, 세크 만났는데도 샌안토니오는 최근 6경기 이 기간 동안 포틀랜드랑 미네소타를 제압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워싱턴, 올랜도, 뉴올리언스, 클리브랜드한테 싸그리 이렇게 제압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워싱턴이랑 뉴올한테는 프랭권이었었고 나머지 경기는
조금 큰 점차로 졌다. 자,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공격은 잘 안 됩니다. 마이애미랑 나름대로 색깔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공격은 잘 안 돼. 특히나 3년슛이 리그 뒤에서 2등 수준이고 막 이런데, 근데 수비가 실점을 은근히 조금 덜 했어요. 보시다시피 샌안토니오가 최근 6경기 동안은 경기당 220점밖에 안 난다. 좀 이런 거를 봤더니 언더를 가고 싶더라고. 저도 이게 샌안토니오가 이게 내부적인 변화가 별로 없어요. 가장 최근에 샌안토니오가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말라키 브레넌 같은 애들 대신에 트레 존스를 선발로 썼던 거.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샌안토니오 경기력이 많이 변했었고, 좀 이제 약간 보조 리딩 같은 것들도 소앤이 하면서 경기력이 약간이나마 이제 좀 최하위권의 색깔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상대가 마이애미. 로지어가 돌아와가지고 슬슬 야투율도 좋고, 이제 히로나 버틀러, 아델바 같은 안정적인 득점 자원들에다가 전체적으로 수비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뭐 딱히 지금 결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뭐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벤치에서 나오다 보니까 벤치도 튼튼해요, 마이애미가.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의 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야, 223.5면은 사실 샌안토니오 경기 초고는 많이 낮거든요.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좀 이거보다는 점수가 원래 많이 나는 팀인데, 글쎄 뭐 요즘에 올랜도나 미네소타, 뉴올, 클블 이런 팀들 섞여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더가 많이 나더라고. 저는 일단 마이애미도 요즘에 수비도 좋고 그런 팀이다 보니까 페이스도 느린 편이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일단 언더를 보기는 보는데, 오늘처럼 마이애미가 올랜도를 121대 95 이렇게 큰 점수차로 120점이나 내면서 팬다. 올랜도가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팀인데 올랜도한테 121점을 쑤셨다. 사실 오늘 3점이 잘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마이애미가. 36개 중에 13개면은 잘 들어간 것도 아닌데 120점이나 넣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언더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마이애미 승 쪽에다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골든 스테이트. 얘네도 좀 최근 맞대결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쯤에 아마 맞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스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원정을 갔어. 한 6경기 연속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원정을 계속 다녔는데, 그 중에 아마 두 번째 경기가 그랬을 거야. 이날 엔비드가 출전을 했는데요, 부상을 당했던 경기입니다. 안 그래도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무릎에 디그린인가 하여튼 누가 이렇게 막 쾅 떨어져가지고 반월판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하죠. 앞으로 한 2달가량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엔비드가 어쨌든 이날 무리하게 출전을 했다가 야투율도 개판, 경기력도 개판이었어요, 엔비드가. 그래도 뭐 토비아스 해리스가 분정하고 이날 또 맥시도 없었었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골스한테 107점 개처발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골스는 이날 클레이 탐슨이 결장을 했었고, 커리도 37점 훌륭하죠. 3점슛 13개 중에 8개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골스는 잘해줬습니다. 뭐 그런 경기였는데, 다만 이 경기는 골스가 한참 이제 막 맨날 오바게임 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날 야투 시도가 80개도 안 던졌거든요. 좀 의외의 약간 언더가 났던 경기인데, 무튼 직접 맞대결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 경기는 엔비드가 있고 내일은 엔비드가 없다. 또 저 경기는 맥시가 없었지만 내일은 맥시가 뛸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최근에 붙었던 거니까 얘기는 해볼만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필라델피아는 뭐 엔비드든 바툼이든 여러 선수들이 빠져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윙자원들 중에 바툼이라든지 코빙턴, 멜튼 이런 친구들 빠져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렵죠. 여기다 엔비드도 빠져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최근 6경기 이 기간 동안 좀 언더세가 두드러져요. 언더세가. 특히나 이제 좀 그 실점이 좀 많았다는 거. 실점이 많고 좀 득점은 적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유타랑 브루클린 같은 팀 만나서는 좀 득점을 많이 했지만은 일단 최근 6경기 동안 필라델피아가 득점은 111점, 실점은 123점으로 경기력이 온전하게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3점 같은 것도 많이 말을 안 듣고, 리그에서 또 3점을 요즘에 가장 안 던지는 팀 중에 하나가 필라거든요. 얘네가 진짜 개 못할 때는 경기당 막 3점슛 같은 게 한 자릿수로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다, 필라델피아가. 반대로 골든 스테이트. 자, 골스는요 최근 7경기 동안, 이게 제가 그 골스가 폭설 때문에 경기를 못하다가 재개된 이후로 지금 7경기인데 초반에는 오바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최근 한 4경기 중에 3번 정도는 브루클린이랑도 언더게임, 멤피스랑도 언더게임, 필라델피아랑도 언더게임, 이렇게 언더게임이 덜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마냥 오바보긴 좀 힘들어요. 그래도 골든스테이트는 공격력만큼은 살아있다. 꾸준하게 공격은 평균 127.7점, 야투나 3점 다 훌륭한 상태죠. 이렇게
골스가 공격력은 괜찮은 것 같다. 가끔 클레이 탐슨이 나와서 지랄하는 것만 아니면은. 이 경기가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양팀 다 좀 정상적인 상태에, 특히 필라델피아가 정상적인 상태의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측이 어려운데, 상대팀 골든스테이트도 언더오버가 오락가락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그 골스의 일반승 정도만 좀 보고 싶고, 왜냐면 또 필라델피아가 홈으로 돌아갔잖아. 필라델피아 홈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이게 또 가끔씩 막 맥시가 개 터지고 이런 날들은 필라델피아가 상대팀이랑 오버게임으로 비빈다든지, 얘네는 뭐 필라델피아는 맥시랑 엔비드가 둘 다 안 나와도 막 3점으로 막 보스턴 같은 팀이랑 비비고 그런 팀이잖아요. 덴버랑도 그렇고. 그래갖고 필라델피아 경기가 요즘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비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저는 일단은 골스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의 홈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골스의 일단은 승 쪽에다가 237.5면은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 경기 때 왜 언더를 보냐면은 난 이게 제일 커. 직전 경기 때 107대 117인가? 그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날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야투율은 46%로 별로야. 근데 3점이 43.3%면은 할 만큼은 한 거거든. 필라델피아도 이날 뭐 맥시도 없었긴 하지만은 할 만큼은 한 거였다. 반대로 골스도 이날 야투율 59.7%, 3점 43.8%면 딱 이길 만한 경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필라델피아도 할 만큼은 했지만 패배를 했었고, 골스도 이게 그냥 적당히 충분한 경기라고 보여줬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도 괜찮게 보긴 할게요. 근데 이 경기도 역시 쉽지는 않다. 다음 이제 클리퍼스 대 뉴올로 가볼 텐데, 이게 뉴올리언스가 원래 클파 킬러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의 뉴올리언스, 지금처럼 딱히 큰 결장이 없는 뉴올리언스는 진짜 서부에서 어떤 일이든 일으킬 수 있는 팀이에요. 아니 구성 자체가 너무 좋잖아. 여기다가 벤치까지 막 알바라도, 트머삼, 나지마샬, 레넨주 막 좋은 선수들 되게 많죠. 호킨스까지 폭발력도 있는 선수도 갖추고 있는 편이고, 뉴올리언스 경기는 저는 진짜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언더오버도 지 맘대로고, 구색을 보면은 진짜 약팀한테도 잘 잡히는데 또 강팀은 또 잘 잡아 얘네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뉴올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와의 상대 전적, 지금 클리퍼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벌써 또 한번 그 연승이 끊긴 뒤로 다시 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클리퍼스는 또 마침 그 7경기 동안 원정을 다녀왔었거든요. 토론토, 보스턴, 클리블랜드, 워싱턴, 디트, 마이애미, 애틀랜타 동부를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얘네가 원래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컸었어요. 지금 올 시즌 홈에서는 19승 4패, 원정에서는 15승 11패인데 지금 그 원정 7연전 동안 6승 1패를 해가지고 전적이 저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원정에서 9승 10패였다. 이번에 원정 7연전 하기 전까지는 그 본인들이 자신 없어하는 원정을 6승 1패로 마감을 했고, 그 기간 동안 보스턴 잡고 클리블랜드한테 지긴 했어도 마이애미랑 애틀랜타 같은 동부에 좀 까다로운 팀들도 많이 잡고, 무튼간에 클리퍼스가 부상도 딱히 없는 데다가 기세도 좋은 상황, 거기다 홈까지 왔다. 19승 4패를 자랑하는. 저는 일단은 클리퍼스는 요즘에 기세도 좋고 내일도 뭐 딱히 꿀리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올리언스가 상대 전적이 2대8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올 시즌에는 한번 클리퍼스가 95대 11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시즌 초반에는 뉴올이 106대 116으로 이겼어.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막 그럴 때는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폴 조지가 없었다든지 카와이가 없다든지 막 클리퍼스가 좀 부상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지난 몇 년 동안 클리퍼스 상대로는 8대2로 좀 앞서는 면모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뉴올리언스 아까 그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은, 뉴올리언스가 지금 서부에서 7위에 있거든요. 7위? 29승 21패로 뭐 전력도 괜찮은 편이고 7위인데, 얘네가 재밌는 게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17승 14패야.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17승 14패. 그리고 클리퍼스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17승 12패. 따지고 보면은 양팀 다 서로 간에 5할 승률 이상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클파랑 뉴올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클리퍼스는 비슷한 이런 그 상위권 팀들, 최상위권 팀들에 비하면은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 승률이 좋지는 않은 편이고, 뉴올리언스는 비슷한 순위권의 팀들, 뭐 댈러스 같은 팀들이나 오히려 본인보다 순위가 높은 피닉스, 덴버 이런 팀들보다도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 승률이 높아요. 뉴올리언스가 이렇게나 강팀 킬러라는 건데, 아니 구색이 그러니까 구색이 지금 워낙에 좋으니까 이래가지고 뉴올리언스 경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는 그래도 딱 홈으로 돌아온 클리퍼스, 그리고 딱히 뭐 부상 문제도 없다.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일단 클리퍼스 승 쪽을 가고 싶은데 와 이거 6.5 핸디면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이게 언더오버도 뉴올리언스 때문에 힘들어. 제가 맨날 클리퍼스는 뛰는 팀한테는 맞춰주고 천천히 하는 팀한테는 천천히 맞춰준다. 충분히 그래도 다 이기니까. 뉴올리언스가 언더오버 갈피 잡기가 좀 힘들고 양 팀에 그리고 맞대결상으로 올 시즌이나 뭐 작년이나 쭉 봤을 때 언더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밟히고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 팀의 맞대결상, 양 팀이 좀 클리퍼스나 뉴올이나 특히 뉴올 같은 팀도 작년에 막 그 자이온 부상당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또 LA 클리퍼스도 하든도 없었었고 시즌 중간에 폴 조지나 카와이가 결장하는 경기가 꽤 많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맞붙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맞대결상으로 언더가 되게 많았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뭐 클리퍼스 승 쪽에 언더를 보긴 하지만은 여전히 내일 이 경기도 어렵다. 다음에 세크라멘토 대 디트로이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 세크라멘토 요즘 다 잘한다며. 근데 디트로이트도 은근히 치긴 칩니다. 디트로이트도. 저는 이 경기는 미리 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일 꼭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나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출전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경기다. 자 요즘에 세크라멘토 제가 케빈 허더라든지 해리슨 반즈 머레이 다 그 득점 페이스가 좋다고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세크라멘토가 확연하게 요즘에는 기세가 좋다 이런 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그냥 대패도 했었고 마냥 막 좋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근데 디트로이트 이 새끼들이 막 오클라호마도 잡고 막 파란을 일으켜 클리블랜드한테도 프렌으로 비비고 클파한테도 그래도 프렌권이었었고 올랜도한테는 맥없이 지긴 했지만은 근데 디트로이트가 일단 세크 상대로 12.5프렌? 저는 일단은 기준점은 좋아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 디트로이트가 케이드 커닝햄이랑 보그다노비치가 퀘셔너블이라는 거. 제가 몇 번 일단 커닝햄은 결장 기간이 좀 길었었고 이 보그다노비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디트로이트의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갈린다. 제 생각에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듀렌이나 커닝햄 같이 디트로이트가 트레이드 안 하는 애들 빼고는 보그다노비치의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트레이드 가치가 디트에서 가장 높은 선수인데 보그다노비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디트로이트도 좀 이런 득점 페이스들이 상당히 좀 크게 요동칩니다. 제가 뭐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 테지만은 보그다노비치가 만약 내일 못 나온다? 저는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12.5패리너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디트의 프레임 괜찮아 보인다.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하겠지만은 근데 디트가 12.5프레임 예를 들어서 보그다노비치 커닝이 다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갈만하겠다. 그리고 양팀의 기조상 뛰는 농구를 하는 양팀의 기조상 243.5도 괜찮아 보인다. 오바 보기에. 근데 문제는 최근 양팀 다 이렇게 페이스 상으로는 243까지는 안 터지더라. 이런 것들도 좀 거리낌이 좀 들고 디트로이트가 어디까지나 커닝햄이나 보그다노비치의 출전 유무가 불투명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요. 저는 일단은 얘기는 이거 뭐 세크의 승리 그리고 오바 쪽으로 보긴 하지만은 출전 유무를 많이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제가 나이지리아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 뭐 보니페이스라든지 뭐 EPL의 여러 선수들, 그 아탈란타의 루크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루크먼이 2경기 연속골로다가 이렇게 나이지리아를 토너먼트에 상당히 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요, 이때 오시맨이 부상으로 아웃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회를 오시맨 없이 치러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은 사실은 이 나이지리아 입장에서 꽤나 리스크죠. 뭐 오시맨이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선수가 공격수들 가운데는 오시맨이다.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이헤나초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좀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시맨만큼의 이런 활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로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이제 모로코를 잡았던 경기, 이 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대를 꺾고 난 이후에는 또 카보베르데 제도라는 약한 팀을 만났어요. 사실은 대단히 레인밸류가 있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남아공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남아공이 뭐 지금은 저도 선수들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이제 뭐 차발라라라든지 스티븐 피에나르 이제 남아공 월드컵 할 당시 그때는 뭐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었지만은 지금은 남아공 쪽에 뭐 어떤 인재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쉽게 가겠습니다. 그냥 나이지리아가 남아공보다 훨씬 더 네임밸류라든지 여러 선수 퀄리티 여러 측면에서 우위인 것 같다. 다만 남아공도 모로코를 잡았던 만큼 만만히 보긴 힘든 팀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 원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요 무승부랑 햄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남아공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제 대회를 쉽게 토너먼트를 치르는 편이에요. 오히려 쉬운 편이긴 해. 그래도 3경기나 이렇게 햄무가 있었고 무승부 한 번 이렇게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이지리아 정도면은 상대 팀들도 뭐 요즘에 좀 처져 있는 카메룬
앙골라도 그래도 나이지리아가 다른 이제 컨텐더급 팀들에 비해서는 좀 대회를 좀 쉽게나마 치는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은 뭐 나이지리아 쪽을 좋게 볼 텐데, 좋게 보더라도 많이 봐봤자 햄무 정도일 것 같아요. 햄무 정도. 다음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 콩고 경기인데요. 코트디부아르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회를 굉장히 어렵게 치렀습니다. 개최국인데 일단은 1승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2패, 특히 나이지리아한테 패한 게 눈에 띄고, 적도기니한테도 4대0으로 개쳐발리고, 세네갈 만나고 어렵사리 승부 차이 끝에 승리, 말리 만나서도 연장전 끝에 겨우 승리, 되게 어렵게 이겼죠. 코트디부아르는 지금 체력 소모도 많은 상황일 거고, 홈팀인데 반해서는 경기력이 그다지 대단하진 않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콩고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조별리그를 3무승부로 치르고 왔고, 이집트와 연장선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고 왔고, 그래도 기니한테는 한숨 돌리면서 3대1로 좀 여유있는 승리를 하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콩고가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알마나 이렇게 보자면은 살라스 은분파라든지, 그리고 많이들 아실만한 세드리 박한부 같은 친구들도 있죠. 뭐 은벤바 같은 친구들도 있고, 또 수비진의 아르트르 마스아쿠도 있고, 옛날에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콩고가 막 아주 네임밸류가 없지는 않다.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4강까지 올라올 정도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주 막 그렇게 핫바리까지는 아니라는 소린데, 저는 이 경기는요, 직전 말씀드렸던 나이지리아에 비해서는 일단 상대가 빡세. 코트디부아르의 전력도 나이지리아보다는 살짝 좀 낮아 보이고, 제 눈에는 낮아 보이고, 상대도 콩고를 상대하는 거랑 나이지리아가 남아공을 상대하는 거랑, 저는 이거를 좀 상대를 비교하면은 코트디부아르 쪽이 조금 더 빡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햄무 같은 거를 기반으로 보지만은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있다. 보시다시피 콩고가 이번 대회를 상당히 많은 무승부로 치르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경기보다는 이 경기가 무승부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두 경기 다 저는 햄무를 일단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란 대 카타르는 몇 가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란은 일단 단적으로 최근 18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중이다. 쭉 보시면 이렇게 월드컵 이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는 이란이 18경기 무패 행진 15승 3무, 그리고 그 15승 가운데는 햄무가 7번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햄무가 여러 번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햄무가 3번째입니다. 3번째. 시리아한테는 그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자, 반대로 이제 카타르는 어떠냐? 카타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란이 이제 걸어온 행보에 비하면, 이란은 이 과정에서 막 아랍에미리트도 빡세고 시리아나 일본 다 빡센 상대잖아요. 근데 카타르가 상대한 팀들은 그래도 뭐 레바논, 타지키스탄, 중국, 팔레스타인, 우즈벡 정도는 빡센 상대지만은 확연하게 이제 카타르가 일정이 더 쉬웠다, 이란보다는. 카타르가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이 아시안컵 역사상 디펜딩 챔피언이 연속으로 우승을 해낸 게 한국이랑 이란, 사우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70년대인가? 그때 이제 3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옛날 얘기고, 그 2000년대 이후로는 일본이 아마 2001년 대회, 2004년 대회인가? 그렇게 연속 우승한 뒤로는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연속 우승 팀은 없다. 이란, 한국, 사우디, 일본, 이런 아시아의 맹주급 팀들에 비해서는 카타르는 아직 그런 레벨은 아니죠. 양 팀의 맞대결인데요. 이란이 맞대결에서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상대로. 네다전쯤에 양 팀은 맞붙었을 때는 우리가 알만한 아크람 아피프라든지 알모에즈 알리, 모하메드 와드, 뭐 하템 이런 친구들 많이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카타르는 거의 뭐 풀 전력으로 임한 셈이었다. 이란도 타레미나 아주문 나오고, 에자톨라히, 카릴자데 뭐 등등 다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좀 카타르에서는 그 귀화한 선수들 몇 명 말고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4대0이었다. 카타르를 손쉽게 제압한 편이었다. 맞대결에서 이란이 6연승 중에다가 그 전에는 한 4연무 정도가 있긴 했어. 4연무 정도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2010년대 초반. 이때 2010년대 초반이면 아무래도 그 좀 한 세대가 저물었던 시점이긴 하거든요, 이란이. 다소간에 조금 이렇게 헤맬 때인데, 카타르가 마지막으로 이란을 이겨봤을 때 3대2로 이긴 적이 있대요. 이때 당시에 이란은요, 라인업이 이게 말이 안 돼. 아직 20살도 채 안 됐을 텐데, 그때 하지사피 같은 애들 데뷔하고, 뭐 이때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알만한 네쿠남이나 데자가,
알리 카리미, 마수드 쇼자이, 레자이, 테이무리안, 안사리 파드 등등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이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서 후반전에 레자이나 테이무리안 같은 애들 나왔지만은 선발 명단에는 거의 그런 애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카타르가 이란 상대로 승리를 했을 때조차 그때도 이란이 힘을 많이 뺀 라인업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카타르가 이란 겪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물론 뭐 오늘도 홈이고 막 하긴 한데요. 뭐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부분의 경기들이 그렇게 막 쉽게 승리하는 그림은 별로 생각은 안 하긴 해요. 근데 이 경기 역시 이란이 승리 쪽을 저는 바라보고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란의 일단 일반승 같은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야, 너 이란에 햄무 볼래 마햄 볼래 하면은 전 햄무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만 햄무가 3번이나 있고 심지어 이렇게 홍콩 같은 팀들한테도 가벼운 상대인데도 햄무로 겨우겨우 승리하는 거 보면은 조금 까다로워. 근데 또 우리가 직전 일본전도 봤잖아요. 후반전에 일본을 그냥 개패듯이 패던 모습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이란이 조금 빡세구나 이런 생각도 들만한데 반대로 카타르도 사실 지금 저는 카타르의 그 아크람 아피프 그 선수 생활에서 지금 제일 고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이제 뭐 알하이도스 이렇게 알만한 친구들도 나와갖고 득점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고 카타르의 전력이 막 아주 우습게 볼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란이 조금 더 어려운 상대들을 이기고 왔고 팀적으로 조금 앞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란의 나는 햄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많이 날 것도 같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일반승까지 줘도 되고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꼬마의 압도적인 홈 성적 보여드릴게요. 홈에서는 꼬마가 라리가에서 17연승 포함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클럽 친선 이건 빼야 되고 쭉 보면 연승진 되게 많이 달렸고 진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에는 다 이제 올 시즌인데 한마디로 꼬마는 홈에서 굉장히 강력하다. 홈에서 28경기 연속으로 우팽진 25승 3무 압도적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일단은 꼬마가 결코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 그런 점들이 확인이 되고요. 빌바오는 지금 홈이랑 원정 같은 거 구분 안 하고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고 빌바오가 일단 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들도 홈에서는 셉니다. 긴 기간 동안 홈에서 13경기 정도 무패행진 할 정도로 홈에서는 강력한데 빌바오의 원정 성적은 어떻냐. 빌바오의 원정도 나쁘진 않거든요. 7승 4무 3패 앞서 봤던 13경기 무패행진 달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은 초라하다고 봐야죠. 빌바오도 원정에서 못하진 않는다. 하지만 꼬마의 홈 경기장이 너무나도 경기력이 좋더라. 빌바오는 이렇게 뭐 대단한 결장은 없어요. 꼬마는 싸울이 결장한다는 건 아쉽지만은 뭐 이 자리를 뭐 마르코스 요렌테 올렸어도 되고 바리오스 같은 애도 굉장히 잘하죠. 어린 친구인데 저는 꼬마야가 지금 막 뎁스 문제를 겪을 정도로 선수가 모자라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밌을 만한 매치이긴 하다. 다만 이게 좀 코파델레이라 가지고 양팀 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꼬마 쪽을 좋게 볼게요. 아무래도 꼬마의 홈 성적이 막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 패배가 작년 1월이니까 벌써 앉은 지 1년이 넘었어요 홈에서는. 그리고 뭐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는 그냥 살짝 봤는데 대단히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꼬마의 홈에서 빌바오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던 게 2011년이에요 그때 당시면 아마 세르기오 아게로 같은 애들이 그 꼬마에 있을 때 아닌가? 네, 아게로 같은 친구들이 꼬마에 있을 때인데 진짜 오래됐죠. 저는 뭐 이 경기 역시 오늘 꼬마의 일반 승배당이 1.8이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바오가 까다로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홈꼬마는 차원이 좀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홈꼬마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